안녕하십니까. 유니오 모레타입니다. 유병아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헤겔은 1770년에 독일 스투트가르트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1세가 되던 1831년에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콜레라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헤겔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헤겔은 18살 되던 해에 티핑겐 대학 신학부에 입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쉘링이라는 사람하고 힐드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헤겔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가정교사를 하는 등 여기저기 떠돌다가 30살 되던 해, 그러니까 1800년에 쉘링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예나 대학을 방문해서 예나 대학의 시간 강사 자리를 얻고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7년 후에 1807년에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는데요. 이 책 때문에 헤겔은 꽤 유명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초빙을 받는데요. 헤겔은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갔다가 다시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서 13년을 재직하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31년에 콜레라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헤겔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헤겔은 1770년에 출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6년 후에 1776년에 미국 버지니아 권리 선언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미국은 그런 흐름을 통해서 독립을 했고요. 헤겔은 독일 사람인데 독일 바로 옆에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겔이 30살쯤 되던 1800년 전후해서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고 유럽을 정벌 하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의 자유주의 사상이 유럽에 급격히 전파가 되고요. 이 헤겔이 41살 때, 그러니까 1811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1812년에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공격했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빈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빈 체제는 나폴레옹의 유럽 정벌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전파되던 그 이전의 시기로 돌리는 그러한 유럽의 체계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체제로 돌아가는 시도였는데요. 이러한 빈 체제는 1830년 전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바로 그 소멸한 직후에 헤겔은 사망을 했습니다. 헤겔이 살던 시기에 철학적 배경, 철학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루소가 헤겔보다 나이가 좀 많은 상태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칸트가 역시 헤겔보다 나이가 좀 많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에테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쉘링이라는 사람은 헤겔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 쉘링이라는 사람은 헤겔보다 5살 어린데 학문적 수준은 대학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쉘링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게테가 헤겔하고 거의 동시대에 독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헤겔보다 한 14살 정도가 맞네요. 그 다음에 베토벤은 헤겔하고 태어난 연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770년에 태어났고 대신에 사망한 시점은 헤겔보다 5년 빨리 182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헤겔이 살던 시기에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헤겔은 책이 헤겔이 저작한 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데요.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수준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헤겔에 대해서 이번에 법철학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헤겔의 주요 개념 절대정신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변정법 이거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겔은 이제 이 두 개념을 떠나서 인간의 정신은 일정한 과정의 발달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정신이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객관정신이 이 법철학하고 좀 어느 정도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객관정신이라는 파트를 설명을 드릴 때 법철학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겔의 영상이 꽤 길기 때문에 해겔의 기본 개념, 절대정신하고 변정법까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해겔이 얘기했던 인간정신의 발달 과정은 영상을 나누어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겔의 절대정신을 설명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의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해겔의 절대정신, 이렇게 해겔 용어로 절대정신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절대정신을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겔의 그 절대정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신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우주는 최상의 단계로 지금 진보해 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완전한 단계, 결국에는 최종 단계,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완전한 단계가 신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신의 수준을 해겔은 절대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인간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성장해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절대정신, 그러니까 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게 이 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절대정신, 즉 신은 그 최종 단계에서만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은 이미 그 절대적인 수준에서 즉 절대정신이 있지만, 이 과정도 신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정반합의 원리로 이렇게 절대정신, 즉 신의 수준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내 인식을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잘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만지면 뭔가 안 맞고 실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식과, 그런데 그 인식을 바탕으로 사물을 이렇게 접했을 때 어긋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전기도 일반 물체처럼 만져도 인간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 걸 만지면 깜짝 놀라겠죠. 이게 이제 반입니다. 나의 의식에 반대되는 어떤 사물의 특징을 만난 거죠. 그러면은 나는 재빨리 전기라는 것은 사람에게 무해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정반합을 계속 거쳐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또 우주는 최종 단계, 신의 단계인 절대정신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실수한 것, 전기가 사람에게 무해한 줄 알고 손을 댔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실수한 것, 부족한 것, 어색한 것,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 절대정신 수준에서 봤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정신을 그냥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은데, 신은 모든 우주가 최상의 상태인 신의 수준까지 가는 과정에도 신은 어디서든지 그 섭리를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정반합의 과정에서 어설프거나 부족하거나와 같은 그러한 현실이나 그러한 실제가 벌어질 때, 그러면은 내가 실수한 그런 것은 하찮은 거냐 이 우주 과정에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이 절대정신에, 즉 신의 섭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의 수준, 절대정신까지 우리가 진보해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정신, 신의 수준까지 진보해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부족함, 실수, 정반합, 이러한 사건들도 모두 절대정신, 즉 신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은 해겔이 좀 야식구리하게 절대정신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자연법 사상이나 혹은 그리스도교의 신의 섭리,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비교적 쉽게 그런가 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하고 다른 점은 그리스도교는 이 우주 자연물이나 인간은 절대로 신의 수준, 즉 절대 정신까지 도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헤겔은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물은 이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은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성에 의한 발달 과정을 정반합을 통해서 쭉 가게 되면 결국에는 신의 수준, 절대 정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헤겔은 이 인간이 절대 정신에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정반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 정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인간은 정반합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반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제 이해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다면 그 연인을 내가 완벽하게 연인 그 자체로 알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배우자나 연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죠. 그거는 그 배우자나 연인이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 배우자, 연인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나 연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인식은 존재를 하죠.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내가 없어진 다음에 이 배우자 자체에 갖는 그것이 성질이 똑같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인과 이렇게 사귀는 과정 혹은 결혼한 이후에도 나는 이 사람이 이런 걸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오래 한 사람도 조차도 내가 이런 생각으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성질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런데 깜짝 놀라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특징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정이었는데 그러면은 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을 버려버리고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그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지금 배우자가 행동한 그것만을 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정하고 새롭게 나타난 그 특징하고를 반하고를 결합시켜서 좀 더 그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연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헤겔은 이렇게 좀 더 알게 되고의 정반합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인식으로 이 대상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드디어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이 배우자 그 자체의 성질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반합을 반복을 해서 끊임없이 정반합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존재하는 그 자체의 특성과 내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특징이 맞아떨어졌을 때 이 앞에 연인이 아니고 이 우주의 사물과 내 머릿속에 있는 인식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가 내가 인식하는 대상 우주와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소멸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절대정신 신의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사물과 인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서 이해하지만 그것은 곧 우주 전체의 체계를 이해하는 그런 정신 상태. 결국에는 정반합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인간은 그런 신의 상태, 절대이성의 상태, 절대정신의 상태까지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 게 헤겔의 변정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정법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주관정신에서부터 객관정신을 거쳐서 절대정신까지 이렇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단계로 성장해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역시 다음 시간에 그때 객관정신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법철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